리서치 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오태동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년 만이네요. 네. 거의 우리 다른 데서 거의 잘 안 나가시는데. 센터장님은 거의 이제 연례 행사로 방송에 나오시는. 얼굴이 커서 이제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이제 화면 조정이 어려워서. 네. 아유 저희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네. 예. 저희 뭐 카메라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오 센터장님하고 저는 이제 전 직장에서 같이 또 근무했었고 당시에 이제 주식 전략, 네. 전 채권 전략에서 이제 둘이 상당히 이제 시황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몇 년 되게 한 5, 6년 만에 이제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박정현 그 당시 때 이제 그 당시 때 박정현 이제 채권 애널리스트였고 지금 이제 본부장님이신데 저보다 훨씬 유명했어요. 아유, 무슨 또 예. 얼굴도 작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작은 좀 훈훈하게 예, 좀 빨리 이제 진행해 볼 텐데 센터장님 어쨌든 올 한 해 시장도 사실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산 시장 내에서도 막 좀 이렇게 뭔가 수익의 차이도 좀 컸던 것 같고 올해를 좀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쯤에 이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작년 이맘때 올해 전망한 거를 리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주요 증권사별로 다 틀렸죠, 다. 아, 그게 지수부터 시작해서 네. 금리 전망, 환율 전망 다 틀렸습니다. 예. 결국은 올해는 어떤 전망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한 해가 되겠고요. 실제로 뭐 차트를 좀 이제 보시면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암호화폐 우리나라 뭐 활동 계좌 500만 개 넘으니까 암호화폐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상당히 힘이 드셨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분산 투자가 의미 없어요. 뭐 그렇죠.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 네.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올라간 상승한 뭐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가 56%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곡물 가격 11% 상승했고. 우리가 올해 내내 뭐 TV라든가 뭐 여러 군데서 언급됐던 인플레이션이라는 화두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 결국은 유가 올라가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달러화도 11%나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00원대 후반까지 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 분들조차들도 이런 상황들은 예상하지 못했었고요. 분산 투자, 뭐 포트폴리오 투자 아무 의미가 없었던 한 해가 됐었다라고 아쉽지만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도 육사 전략이라는 게 유명한 전략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 60%, 채권 40%가 거의 몇십 년 만에 둘 다 왕창 깨지는 그렇죠. 예, 100년. 100년 만이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해 전망하셨던 거 좀 리뷰했다고 했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그 작년 요맘때에 2022년도에 증권사들 전망치가 대체로 한 2,800에서 한 3,400, 3,500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NH도 제가 숫자를 보니까 조금 안 됩니다. 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상당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복귀는 좀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전망하고 실제하고 달라졌던 가장 큰 이유를 이제 뭐로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예를 들면요. 배가 이제 닻을 내려요. 닻을 내리면은 배가 닻을 내린 상황에서 아무리 멀리 가고 싶어도 그 닷하고 줄하고 사이거리밖에 못 가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전문가분들이 뭔가를 미래를 예상을 할 때 그 미래 예상의 상당 부분 들어가는 변수가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과거에 어땠는지라는 상황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가던 추세가 있었으면은 그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웬만큼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면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살았던 환경은 어땠나라는 게 이제 제가 장표로 보여드리려는 건데, 뭐 우리 IT 버블 2000년도 초반에 버블 붕괴되고, 그 다음에 한국은 카드 사태 나고, 뭐 그 사이에 9.11 테러도 있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있었고, 2012년도 유럽 재정위기도 있었는데, 그 20년 동안 나타났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네. 가장 큰 화두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마치 상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2020년도에 퍼졌을 때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자들이 인플레이션은 남의 얘기니까 돈을 얼마든지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우선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지난 20년 동안 우리 돌이켜 보면은 세계화 현상의 혜택을 받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소비를 할 때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의 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보다 1인당 국민소득 5천 불, 10,000불의 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게 훨씬 저렴하게 생산하거든요. 그런 세계화 현상이 뭐 한참 효율적으로 가동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부임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깨지 않았습니까? 반이민 정책.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쉽게 미국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비용을 올려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 보면은 다 무형 투자 비즈니스거든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넷플릭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유형 투자, 뭐 공장을 짓고 무슨 뭐 창고를 짓고 뭐 땅에서 뭔가를 캐내면요 되게 올드해 보였었어요. 네. 실제로 기업들도 그런 산업에는 투자 덜하고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라든가 무형 투자에 많이 투자했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안 나타나고 투자는 축소하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코로나라는 환경이 발생을 하면서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장은 많이 증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나타났었고 네. 또 결정적인 계기가 올해 2월 25일인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렇죠. 공급 경색이 더 심화됐던 거죠.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하더라도 저게 마치 내일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내일 우리 새벽에 축구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과 한국인데 과연 한국이 브라질을 이길 수 있을까? 확률상으로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금방 이제 좀 제압을 할 것으로 봤는데 상황이 예상과 달랐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이 예측이 틀렸던 가장 큰 이유였었고 네. 사실 그런 이유들도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보통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약간 유체 이탈 화법 같아요 지금. 네. 그런 전망 직접 하신 거잖아요. 네, 저도 좀 틀렸는데요. 네,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미래 전망을 잘 못하는데요. 네. 과거 분석은 잘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말씀을 딱 정리를 잘해 주시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네. 앞서 이제 그 닷 효과, 그 네. 앵커 효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딱 그 말씀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연말에 각 증권사 하우스에서 나온 내년도 전망을 보고 전 정말 화들짝 깜짝 놀랐어요. PBR 1배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PBR 1배는 머릿속에 아마 개념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PBR 1배 이상을 옴짝달싹 못하는 물론 NH증권에서는 훨씬 더 높은 그 목표치를 제시를 하셨습니다만 네. 처음에 초반에 나왔던 데는 그 앵커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600 발표하니까 다 2600 언저리에서 다 목표치가 내년도 목표치가 있는데 벌써 2500 근처거든요. 그쵸, 자신이 없는 거죠. 이틀만 세게 오르면 내년도 전망치 올해 다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쵸. 제가 보기에는 올해 그 각 증권사별 그 전망도 일종의 앵커 효과, 즉 네. 그동안 1년 내내 하락한 거에 짓눌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뭔가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 2023년도를 분석을 하면은 2023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만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틀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비난이기 때문에 마치 지금보다 조금 더 보려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 변동이 좀 커지면은 예측이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주식시장이 10월 말부터 바닥을 찍고 리바운드가 되니까 그 리바운드 폭 대비 아주 대세 상승이라고 부르기는 부담스럽고 네. 더 하락할 만 하기에는 이제 악재를 웬만큼 소화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갈까? 대부분 PBR 1배 뭐 이렇게 이제 보고 그게 대부분 2,500 정도 선에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던 이유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세상을 좀 보면은 우리가 경기라는 게 이게 주기가 있는데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주기가 상승했다가 그리고 수축했다가 이런 주기면은 예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주기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정치인들이죠. 왜냐하면 선거라는 이벤트 때문에 경기가 조금 악화되면은 본인의 선거에서의 우위를 위해서 부양 정책을 쓰고 이러면서 경기 주기가 생각보다 안 맞는 것들이 예측이 또 틀렸던 이유이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책을 면밀히 보면은 또 해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뭐 애널리스트가 신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예측, 뭐 저도 애널리스트를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애널리스트의 전망 예측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가이드라인이고 거기에서 이제 주어진 논리가 맞아 들어가는지 아니면 조금 상황이 바뀌면 또 거기서 좀 수정이 되어가는 이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센터장님 쭉 그 올해 시장을 조금 예상보다 다르게 만들었던 변수가 이제 인플레이션 또 그에 따른 통화 긴축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NH에서 보고 계시는 내년도에 이 시장을 이끌 화두 주요 변수 요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장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더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좀 올라가는 국면에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경우가 더 많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높았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중에 상당 부분들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2020년도에 제가 진하게 표시해둔 색깔이 강도가 강했다는 거고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인플레이션 충격이 컸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려서 벌써 4%고요. 12월 15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50bp 더 올리게 되면은 4.5까지 올라갈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일종의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둔화시켜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성장 충격이 나와요. 그게 경기 둔화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와서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 상반기의 화두는 성장 충격, 경기가 얼마만큼 둔화될 거냐. 지금은 뭐 완만하게 둔화될 거다라는 게 뭐 일반적인 컨센서스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국가별로는 편차가 심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둔화되고 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경기 둔화에서 못 버티는 주체가 생긴다는 얘기죠. 네. 그게 신용 충격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금리에 이제 뭐 버티지 못하시고 신용 불량자가 된다든가 기업들도 못 버티고 이제 뭐 디폴트 상황이 된다든가 이런 이제 기업마다 경제 주체마다 편차가 좀 다르게 이게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뭐 트렌드 2023년도 그 뭐 제가 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키워드로 성장, 평균 실종이라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평균 실종.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좀 평균적인 흐름이 아니라 기업마다 가게마다 좀 편차가 좀 벌어지는 그런 국면이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특히 과거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들, 힘들었던 분들이 힘들 때 네. 정부가 도와줬거든요. 네. 금리 인하나 유동성을 풀어서.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게라든가 기업마다 펀더멘털 차이에서 편차가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할 때 특히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현금 많고 우량한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성장 충격이 이 말씀을 하셨던 내년도 상반기 이제 내일 모레면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한 달 안 상반기에 남았으니까. 이제 성장 충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좀 가정법을 써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미 이제 2년물, 3개월물이 금리가 역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보면은 저는 이제 고용 관련 지표들을 보면 고용 쪽에서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실업 청구자 수의 그 4주간 평균과 장기 이동 평균이 굉장히 우상향을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얘기하시는 예, 거죠? 미국이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그다음에 PMI 그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빠르게 뭐 47, 46 이렇게 평균보다 훨씬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줘서 성장 충격이 이제 그냥 누가 봐도 성장 충격이 오는구나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연준이 12월 금리 올리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5.0, 5.25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여기서 가정법으로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금리를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린다. 4.5 올리고 많이 올라봐야 0.25% 끽하고 끝난다. 그러면 성장 충격이 크게 올까요? 내년 상반기에?
연준은 아마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뭐 박정현 본부장님도 같이 계셨던 동료분들은 미국 경기도 내년도에는 둔화 신호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근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장표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전체 경제의 70%를 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소비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이건데 미국은 예전에는 저축이 매우 적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번 돈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총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만 알면은 그리고 실업률만 알면은 어느 정도 미국 경기를 예측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2년 동안에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의 총 임금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 못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매우 활발하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시는 장표 이제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게 2008년도 4분기부터 2019년도 4분기까지 약 한 12년 동안 미국 가계 자산이 순 증가한 금액이에요. 54조 달러가 증가했거든요. 네. 그런데 2020년도 1Q부터 2022년도 1Q까지 2년 동안에 불과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었죠. 팬데믹 기간. 이때 미국 가계 자산이 40조 달러가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았던 이유의 상당 부분들은 자산 소득 효과가 컸다. 네네. 미국 정부가 돈을 풀고 연준이 금리를 낮췄던 효과가 매우 컸지 않았냐라고 보는 건데 문제는 오른쪽 화면을 좀 보시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전분기 대비 자산이 벌써 2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게 주식시장이 하락해서 그렇습니다. 네네. 여기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웰스 이펙트가 이제 네거티브하게 작용을 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미국 경기는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관건은 이 둔화가 완만하게 되느냐 그리고 그럼 되게 터프하게 되느냐 뭐 이런 거죠.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완만하게 둔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산이 최근 2년 동안 너무 많이 증가했고 아직까지는 뭐 고용 같은 경우들도 뭐 지금 실업률 정도면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 경기는 완만하게 둔화된다라는 게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컨센서스일 네.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게 완만하게 둔화가 되면 그냥 연준의 그 스케줄대로 걸어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아마 3월 정도까지 5% 정도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한 1%포인트 정도를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네. 있는 거죠. 예. 자, 근데 사실 이제 뭐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생각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매크로는 네. 기본적으로 경기 좀 둔화된다. 네네. 그다음에 뭐 그로 인해서 물가도 어쨌든 조금 꺾인다 이런데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때 핵심인 것 같은데 과거에는 경기가 둔화되면 발빠르게 이제 정책 대응이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정치인들이 못 참고 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지난 40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시기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면 바로 뭐 금리를 인하하든 돈을 풀든 대응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제가 내년도의 시장 화두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라고 여쭤봤었을 때 지금 성장 충격하고 신용 충격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사실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던 인플레이션은 지금 말씀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과연 네, 내년도에 잡히는 게 맞냐. 네. 기저효과를 보게 되면 뭐 내년도 상반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데 네.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내년도 하반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선타장님 얘기하실 때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라든가 뭐 저임금 노동자가 없어졌다든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요인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거 감안하면 과연 이 내년도의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대응이 나올 정도로 인플레가 안정적일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계산하니까 올해 너무 높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물가가 뭐 8%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증가율은 떨어지는 게 맞을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도 한 4% 정도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는 물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처럼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네. 레벨이 업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박정현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정책도 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오일 쇼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를 갑자기 4배 올리면서 여기에 대응 못했던 미국이 뭐 에너지 원유 보급제도 하고
미국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몇 마리 이상 못 달리게 하고 이런 식의 이제 행동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원유가 부족한 거를 태양광으로 해결하자고 해서 백악관 주변에 태양광을 설치했던 일화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석탄, 그러니까 석탄이라든가 석유 에너지가 효율성이 높고 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네. 그 당시 때는 그게 효용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좀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은 뭐 국제유가가 한 40불 이렇게 하락하면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그려질 수가 있는데 예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우방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유가를 어느 정도 재정 수지를 맞추는 수준의 한 $80 정도 선을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미국 말을 옛날까지 안 듣는다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작동하고 있고요. 또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무형 투자가 훨씬 더 소프트웨어 투자라든가 무형 투자가 훨씬 더 매력적인 비즈니스라고 여겼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전 세계 올드 이코노미의 이제 투자 비중이 많이 낮아졌어요. 이런 네. 부분들도 생산 설비 시설이 낙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요인들이고 또 하나 이제 고민해 볼 만한 것들이 앞으로 나올 만한 혁신이 있겠느냐 이거죠 당분간. 그래서 지난 혁신이 나오게 되면요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진전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아마존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네. 혹시 골프 치십니까? 조금. 네. 네. 골프 치세요? 저도 조금. 네, 저도 골프를 배운 지 한 2, 3년 됐는데요.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겼을 때, 내가 골프 공이 안 맞을 때 드라이버를 한번 바꿔볼까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가격을 좀 보게 되거든요. 예. 인터넷에서 봐요. 네. 네,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렇죠? 인터넷에서 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거나 말거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인터넷에서 물건 가격을 검색하는 게 이제 일상화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파는 거래 가격과 오프라인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이제는요. 네. 예전에는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운송비다 뭐다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안 나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가격 차이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안 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계속 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고 예.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혁신이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혁신은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크게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물가를 안정시켰던 혁신적인 비즈니스 구조들도 네. 어느 정도 현재 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YOY로 물가는 조금 진정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물가 레벨들은 조금 높게 앞으로 네. 수년 동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거를 감안해 보면 금리도 과거와 같은 금리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 낮은 금리는 보기 네.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도 대표하는 저보다 거거든요. 전문가가 앞에 계시는데 제가 금리 얘기를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전문가 의견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2%대에서 뭐 많이 올라가면 4% 정도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급락한 다음에 지금 정고점을 뚫었는데요. 보시면은 물가 레벨이 한 단계 레벨업된 박스권 정도.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우리는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이제 수년 동안 누려왔죠. 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뱅킹으로 신용대출 받을 때 한때 2.9%, 네. 3%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7%예요. 네. 이게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좀 떨어지겠지만 뭐 다시 2% 후반, 3% 네. 초반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센터님 걱정되는 거는 사실 최근에 보면은 한 10월 달부터 해서 조금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둔화될 거다라는 거를 시장은 좀 좋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내년도 가게 되면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거는 금리 인상의 속도는 줄이지만 높이는 생각보다 높아질 거야. 그리고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간도 길어질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속도에 대해서는 이제 안도하고 있지만 네. 높이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전혀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주식시장이 내년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멈추는 환경에 대해서 미리 좀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실물 경기가 악화되는 부분들을 내년 상반기 때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반영해서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그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인데 앞으로 한 100bp 정도 올려서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5% 정도. 그리고 한국은 이제 지금 3.25% 아니겠습니까? 한 3.5% 한 번 정도만 네. 인상을 하고 오히려 내년도 말 정도에는 기준금리 인하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많은 질문이 미국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 게 가능하겠느냐? 돈들이 다 미국 국채 사러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달러가 다 미국으로 빠져나갈 텐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네. 지금 한국이 미국처럼 기준금리 올리면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로 이 화면을 하나 이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전체 부동산 담보 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예.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미국 30년물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했었을 경우에 대출 금리가 한 7%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신규 가입자분들이 그런 거고 네. 이미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3%, 4%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 받은 거거든요. 그 분들이 전체 대출자의 90%예요. 예. 예, 고정금리로 받으신 분이 90%고 영국은 96%가 고정금리로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거죠.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시장의 생각보다 기준금리를 덜 올린 나라들 특징 보시면요. 캐나다라든가 한국이나 호주나 노르웨이 다 한 50bp 정도 기준금리 올릴 줄 알았는데 25bp 올렸거든요. 네. 이들 나라의 공통된 특징은 부동산 담보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매우 높다. 네. 한국은 79%, 호주는 88%, 노르웨이는 95%.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그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한국 각국의 기준금리 변화에 그 채무자들이 반응하는 속도가 훨씬 민감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신용 충격이 훨씬 더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불이익이 더 많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3.5 정도까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는 거죠. 그 뭐 이제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 전망을 좀 여쭤보긴 할 건데 네. 이제 뭐 금리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아까 질문 아까 예상했었던 게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 5%까지 올리고 좀 연말까지 유지인데 한국은 3.5까지 올렸다가 먼저 인하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제 한국 경제의 내부적인 상황을 보니까 쫓아가기는 어렵겠다 이제 말씀을 네.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외환 시장이 과연 안정적인 모습을 좀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좀 환율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장표를 제가 준비했나 이제 모르겠는데요. 네네. 과거에도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사례가 꽤 있었고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반응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2005년도인가요? 이럴 때는 원달러 환율이 기준금리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 후반까지 예. 하락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결국은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결정짓는 또 다른 변수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나라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은 어찌 보면은 세계 경기하고도 연동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세계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화의 일시적인 강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세계 경제가 뭐 내년도에 나빠지긴 하겠지만 이미 예상한 수준에 머무른다 보면요. 원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최근에 사실은 원화 흐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2005년도 그 900원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한국 투자자한테 가장 화양 연화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자들의 탄생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면은 제가 장표를 조금 순서를 바꿔서 장표를 하나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세계 달러 강세와 관련해서 이 차트를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 수입 물가 상승률들을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한 가지 특이점이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초까지는 그냥 국가별로 다 수입 물가 상승률이 같이 움직여요. 네. 그럼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을 수입하거나 일본이 수입하거나 한국이 수입하거나 그 기름 가격이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네.
미국이 뭐 태국에서 골프공을 수입하거나 한국이 수입하거나 그 가격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초반까지는 수입물가 상승률이 같이 움직였는데 보시면은 2021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국가별로 이 수입물가 상승률이 크게 벌어지거든요.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률은 박스로 표시되는 것처럼 지금 뭐 9%, 10%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그런데 보시면은 빨간색인 일본의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0%까지 올라가고 한국도 45%, 유럽도 40%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 결국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만 갖고는 물가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용인했다라는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교육 파트너인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니네가 좀 참아라 이 얘기예요. 네. 좀 수입 물가 상승률 너네가 좀 달러 강세를 용인할 테니까 너네 통화의 약세를 조금만 좀 기다려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 통화 약세를 통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수입하는 역할을 했는데 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국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미국이 달러 강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내년도를 분석하게 되면은 내년도 5월경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준금리 5%를 하회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때쯤부터는 달러는 약세의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그 얘기는 원화가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저희가 한번 던지겠습니다. 내년도에 원달러 환율을 저희는 상단 1,400원, 하단을 1,140원까지 봐요. 1,140원. 그래서 제가 저희 통화 담당자하고 이 숫자를 가지고 한 달 정도를 고민했거든요. 네. 그래도 되겠니? 그냥 묻어가자. 네. 한 하단 1,250원, 1,300원은 묻어가자 했는데 이런 논리 때문에 네. 통화가 정상화될 거다라고 봐요. 근데 1,140원도 사실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뭐 경기가 좋을 때는 1,050원에서 한 1,200원 선에서 움직였거든요. 예. 1,140원도 과거에 비하면 높은 레벨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레벨이 조금 올라간 수준이죠. 그래서 앞으로 수년 동안은 원달러 환율이 한 1,100원 초반에서 1,300원 후반 이 선에서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네. 있는 거죠. 우리 오태동 그 센터장님이 작년에 여기 나오셔가지고도 전망을 하셨거든요. 네. 지수는 사실 조금 많이 틀리긴 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아니 아유 그런 얘기. 아니 전강 후 약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하반기에 조심하자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사실 지수를 정확히 맞춘다는 건 사실은 아 큰 그렇죠. 거고 그거는 예. 전강 후약을 정확히 맞추시면서 또 하나를 했냐면 뒤로 가면 원화가 상당히 약세가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한국 시장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으로 소위 말하는 부자가 나온 첫 번째 구간이라고 하면 시장이 만들어준 구간은 바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워낙 강세가 되는 구간이었거든요. 네. 그때 진짜 대형주들과 가치주들이 주가가 뭐 롯데 관련 기업들이 퍼 2에서부터 퍼 20을 향해 가는 그 과정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근데 생각을 해보면 WTO 체제로 인해서 중국이 진입했고 우리가 중간재를 엄청나게 팔아 제끼면서 한국 기업들이 전통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미국이 중국하고의 카운터 파트너를 일부 접으려면 다른 카운터 파트너가 필요할 텐데 네네. 유럽에 유형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유형 자산을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걔네들은 명품이나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네. 그럼 유형 자산을 제대로 갖고 있는 동맹국이라고 하거나 카운터 파트너는 사실 한국이 굉장히 유력하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걱정이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1위 중국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면은 미국과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러면은 큰 수출 국가를 잃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사실 하시는데 우리가 세계화 현상이라고 했었을 때 중국을 조금 배제하고 나머지 국가만 갖고 세계화를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충분히 파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상황 자체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미국과 연계된 혹은 또 유럽과 연계된 그런 쪽으로만 해서도 기회 요인들은 생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워낙 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일단은 시장 전망까지 들어보고 네, 제가 네. 중간에 조금 리스크 요인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는 전망이 나오고 이제 그거에 네, 대해서 네.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시장 흐름 짚어주시면서 제목을 가져오신 게 두 번의 변곡점에 주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주식 담당 헤드분의 타이틀이 1+1은 3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곡점을 잘 잡으면은 3번의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는 네. 거고 지금 시작한 첫 번째 반등 잘 유지하시고 내년도 설 전후로 해서 시장이 한번 이제 한 3개월짜리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 하락을 잘 피해 가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 상승을 또 잘 이용하시면은 3번의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1+1은 3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연초 이후에 작년부터죠.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을 뚫으려는 시도를 몇 번씩 했는데 결국은 네. 못 뚫었고 결국은 충분히 하락한 다음에야 기술적인 반등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번에 뚫었죠. 네, 뚫긴 했는데 아직은 추세 전환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건데요. 이번에 상승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세가 끝난다. 그 이제 우려감이 좀 제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근본적인 고민은 기준금리 인상 끝나지만 경기는 괜찮겠냐? 네.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뭐 이제 추석 설 지난 다음에요. 한 3, 4, 5월 경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경기 둔화도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한 다음에 그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내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NH투자증권의 하우스비는 아닌데요. 2024년도 주식시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소 거품이 길 것 같아요. 24년도에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202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불었을 때 왜 미국은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확신도 있었는데 그 당시가 미국 대선이 있었거든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바이든 후보가 대선을 위해서 막 달리는 구간이 2020년도 아니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경기 회복에 되게 목말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돈을 많이 푸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2024년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미국 경기가 부진할 경우에는요, 또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얘기는 실제 펀더멘털보다 주식시장이 조금 더 거품이 커지는 국면들이 2024년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어쩌면은 그게 향후 몇 년 동안에 가장 마지막 피날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후유증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변곡점을 잘 활용하는 상반기는 어찌 보면 좀 그냥 박스권 장세라고 이제 보시고요. 너무 고점에서는 진입하지 마시고 좀 하락할 다음에 진입하시고 그리고 큰 그림상 2024년까지 내다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네. 생각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 둔화 때문에 주식시장이 불과 한 3개월만 조정을 받겠냐? 이런 질문을 또 하세요. 네. 보통은 6, 7개월, 1년 정도 조정을 그렇죠. 받아야지라고 말씀하시는 투자자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장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 침체를 맞이하기 직전이에요. 6개월 전, 3개월 전, 1개월 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 침체를 맞이할 때 주식시장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어요. 예. 반면에 오른쪽 보시면은요. 경기 침체 온다라고 했었을 때 주식시장은 6개월 전, 3개월 전 보면요. 주식시장이 미리 조정을 받아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 침체는 실제로 다른 변수, 다른 시스템적인 위기에 의해서 나타났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한 방에 맞고 그 후유증이 오래 가는데 내년도에 경기 침체 온다라는 얘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지금 이미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시장에 큰 폭으로 충격을 주지는 않는다. 일종의 예방주사를 지금 네. 미리 맞고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 90% 막말로 하면 개나 소나 다 지금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평생 20년 근무해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침체를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침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주가가 위가 조금은 올라가는 속도는 그 걱정 때문에 멈추고 있는데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요.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래는 못 맞춰도 과거 분석은 잘하는데 과거에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네.
네, 말씀 주신 김에 뭐 내년도 약간 좋은 유망한 섹터까지는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애널리스트들하고 한 달 가까이를 1대1로 계속 미팅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종목이 하락하게 되면은 애널리스트도 자신감을 잃거든요.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애널리스트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행간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항상 좋게 부르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른 카테고리가 세 가지인데 경기 턴어라운드를 좀 반영할 수 있는 업종 결국은 반도체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추천을 드리고 네. 조선업종 같은 경우들은 지금 나오는 수주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비싼 가격으로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들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가장 주가가 부진했던 인터넷 플랫폼, 뭐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이젠 가격이 쌓였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가 더 매력적인 것 같은데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저희 인터넷 포털 담당자는 카카오 주식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들도 이제는 바이오 중에서도 우량한 회사들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이런 주식을 추천하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 이렇게 안 좋은데 현대건설을 과연 추천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실종의 시대 네. 이제는 우량한 자산만 가는 건설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현금이 많은 자산 주식 같은 경우들은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들은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들은 좀 긴 안목에서 보셔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구조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린 건요 경기와 무관하게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내다보시고 뭐 수소 관련 에너지라든가 풍력 관련된 뭐 종목이라든가 SBB테크는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로봇 비즈니스들. 네. 요즘에 식당에 이렇게 카트 다니시는 거 네.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렌트비 되면 이제 쓰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물류 자동화가 이제 현 삶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길게 내다보시면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구조적 변화는 좀 장기 투자 관점이고요. 그리고 산업 사이클의 변화와 이번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사이클의 변화는 내년도 타겟 종목입니다. 사실 뭐 지금 이 구체적인 섹터와 업종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 여쭤볼 수가 없는 내용인데 내년도 이익 전망치 하락이 어마무시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이닉스는 뭐 심지어는 조 단위의 손실을 볼 거라고 예상하는 그 하우스들이 생겼는데요. 네네. 지금 기록적인 재고 증가와 그리고 기록적인 재고 조정의 기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대략 NH에서는 재고 조정이 언제쯤이면 마무리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시작이 됐고 지금 반도체 경기의 하강이 1년 6개월째거든요. 네. 네, 1년 6개월째면은 과거 평균적으로는 한 2년 한 5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는 내년도 3분기부터는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거고 주가가 실적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부터 조정받을 때 사들어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 그 순이익 상장 기업들 이제 순이익을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190조가 나왔어요. 예. 제가 숫자가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190조 정도 나왔고 올해는 155조, 네. 내년도에는 한 153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한 20년 동안 보면은 이 레벨 자체가 150조 원대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기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만 하게 되면은 실적 자체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 큰 부담은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유 역시 또 차분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방송이 또 우리 나오신 패널분의 또 주장과 전망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또 질문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려운 질문은 좀 안 해주시면 아니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쭉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도 경기는 좀 안 좋게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물가도 좀 꺾이고 그래서 더 이상 금리 안 올리니까 달러가 좀 약세 가고 원화 좀 강세로 가니까 그동안 경기 둔화를 선반영한 주식은 뭐 잠깐 상반기 안 좋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반기에는 다시 간다. 이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낙관적인 전망을 좀 주셨는데, 이제 저도 사실 요즘 어차피 저도 이제 운용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년도 그 운용 전략 짜면서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부분은 시장이 좀 다 반영된 것 같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높이 얼마나 높이 갈 거냐,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간. 근데 지금 NH도 기본 전망은
미국이 5% 기준금리가 내년 말까지 좀 유지된다고 지금 보고 네, 계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 미국의 금리가 5%라는 거는 글로벌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 5%면 다른 나라는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앵커링 효과 때문에 많이 못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이야 고금리 하지만 아직은 뭐 부담할 만하지만 이게 기간이 늘어지면 지금 내년도에 아까 화두 중에 짚어주신 게 성장 충격하고 신용 충격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용 충격이 과연 발생하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한 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이제 환율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지금 아까 그 우리 안기태 아마 이코노미스트가 환율을 1,150원까지 찍은 걸로 제가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 보게 되면은 그 3원 불가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파서블 트리니티래 가지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과 뭐 자본의 자유화와 외환 시장의 안정성 세 가지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이 자유화된 나라고 외환 시장의 안정성도 중요한데 통화 정책을 미국은 5% 유지하는데 우리는 내릴 수도 있다. 결국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쓰겠다는 건데 그러면 금리도 내리는데 외환 시장도 원화가 강세로 가고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다 달성되는 이 경제학 교과서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없어요. 건데 이제 그런 전망을 너무 좀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신용 충격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 규모 대비 전 세계 이자 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인가 7.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8% 정도면은 2008년도 금융위 당시 수준하고 거의 레벨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많은 가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국가가 파산할 수 있는 환경들인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올해만 하더라도 뭐 스리랑카인가요? 일부 국가에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왜 신흥 국가들이 이 고금리에도 망하는 나라가 없지라고 이제 이 요인을 설명을 해보면은 그 많은 신흥 국가의 그 대출을 해준 나라가 중국 국영은행이거든요. 국영은행이 롤러버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신흥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중국 내에서 부동산 부실화가 심화가 돼서 중국의 국영은행이 해외에 대출했던 돈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이머징에서 우리 마치 1997년도처럼 외환위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첫 번째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가게나 기업으로 일단 보면요 많은 준비를 일단은 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그 밑에 있는 조금 재무 구조가 어려운 그 기업이라든가 가게들은 지금 숨가쁘게 돈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업마다 가게마다 이제 편차가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하실 때 상대적으로 우량한 종목을 선택하시라는 거고 이게 전반적인 사회 경제 전반적인 시스템 위기까지는 내년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의 원화 강세라든가 뭐 주식시장 상승을 보고 있는 이유는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시장은 2024년도를 바라볼 거거든요. 2024년도에 대선도 있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가지 않을까. 그래서 거품이 좀 점점 형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펀더멘탈 대비 이제 미리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까지 아닐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후유증이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려운 시장에 또 이렇게 하나의 또 뭔가 가이드를 주시니까 빛을 좀 보게 된 것 같은 느낌. 어떻게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내년에는 조금 중간에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틀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때 때문에 또 이맘때 찾아뵈야죠. 아닙니다. 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센터장님 특집 첫 번째 게스트 우리 NH투자증권의 오태동 센터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